육군이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 KCV의 성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최상의 방호력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적을 식별해 사격하는 등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2026년도 예비군 훈련이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유형의 예비군 훈련에 훈련비가 지급되고 동원훈련 훈련비가 인상됩니다. 급식비도 오르는 등 훈련 여건이 개선됐습니다. 한미가 올해 자유의 방패 FS 연습 기간에 22건의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단급 이상 6건, 대대급 10건, 중대급 6건의 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육군이 K200 장갑차를 대체할 신형 장갑차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AI와 무인화로 더욱 강력해진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인데요. 안지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장갑차의 무기 조준 화면에 차량과 사람이 지나가자 AI가 자동으로 식별하고 추적합니다. 조종석에 조종수가 없지만 무인 운용 모드로 핸들과 페달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제 뒤에 있는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 KC-2B에는 AI와 멈티가 적용돼 드론과 로봇 그리고 이렇게 조종까지 원격으로 가능합니다. 육군 시험평가단과 11기동사단이 공병에서 사용하는 K200 장갑차를 대체할 신형 장갑차 성능 확인에 나섰습니다. K200 장갑차는 낮은 방호력과 화력으로 인해 생존성 보장이 어려운 상황. 이에 KC-2B는 현존 장갑차 중 최상의 방호력을 갖췄습니다. 30mm 기관포를 방어할 수 있는 장갑과 추가로 K2 흑표에도 달린 반응 장갑으로 RPG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뢰 제거 임무에 투입되는 만큼 대전차 지뢰에 대한 방호성도 갖췄습니다. 화력 역시 육군 기갑, 기기화 장비 중 최초로 AI와 연동된 RCWS가 달렸습니다. 차량과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AI는 자동으로 식별해서 추적, 그리고 사격까지 가능합니다. 무장은 K6 중기관총과 K4 유탄 발사기로 구성돼 사수가 장갑차 내부에서 안전히 교전할 수 있습니다. 조종수가 외부 킬로미터 단위의 거리에서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고 사격까지도 가능합니다. 위험지대에 대한 정찰 역시 차량 내부 혹은 외부에서 드론을 조종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병력이 외부에 노출된 채 수행해야 하던 지뢰 탐지 역시 원격 조종 로봇이 대신합니다. 이를 통해 적의 위협으로부터 소중한 장병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기반으로 만들어서 요즘에 안전성 보장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장비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성능이 강화되고 국산 자주도화 장비가 전력화된 만큼 자체 수상도화 기능은 제거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새로운 부분들이 적용되고 있기에 군은 성능 확인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 40개에 달하는 성능 확인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발사에 바로 요구되며 도입 확정 시 최초 생산품 점검관에 재검토됩니다. 야전 환경하고 실험실 환경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야전 환경에서 그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거를 제가 보든 여기 지금 시범하는 부대가 보든 여러 가지 보안사항을 도출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 장비에 더 반영을 해서 좋은 장비 가지고 차후에 시험평가할 수 있는 구형 장비인 K200 장갑차를 대체하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장비인 만큼 기동성, 생존성, 공병 임무 수행 능력 측면에서 장병 시선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KC-2B에 대한 성능 평가는 앞으로 더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육군은 실제 도입 여부도 지속 검토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타르만 샴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3일에는 필리핀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가집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특히 이번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방산, 인프라, 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 조선, AI 등 미래 유망 분야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확정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모두 6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 설계와 인력 교육, 유지 보수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 실장은 세부 사업 분야의 통합 방공무기와 첨단 항공전력, 해양전력 등 모든 분야를 전반적으로 합쳐 모두 350억 달러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도 예비군 훈련이 오는 3월 3일부터 전국 143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작됩니다. 올해는 모든 유형의 예비군 훈련에 훈련비가 지급되도록 예산이 반영됐고 동원훈련 훈련비도 인상됐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예비군 훈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훈련 참가비 신설과 인상입니다. 국방부는 지역 예비군 훈련비를 신설해 모든 유형의 예비군 훈련에 훈련비가 지급되도록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참가비가 없었던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도 각각 10,000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을 모두 이수하는 5, 6년차 지역 예비군은 총 2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학생 예비군은 10,000원이 지급됩니다. 2박 3일 총 28시간 실시되는 동원훈련 일형은 9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000원 인상됐습니다. 4일 총 32시간 실시되는 동원훈련 2형도 5만 원으로 10,000원 인상됐습니다. 급식비도 상향됐습니다. 동원훈련 1형은 1일 14,000원으로 현역 급식비와 연동되고 동원훈련 2형과 기본 작계훈련은 9,000원으로 1,000원 인상됐습니다. 훈련 방식도 일부 조정됩니다. 기본훈련은 1일 8시간, 작계훈련은 총 12시간, 2일간 실시됩니다. 지난 2년간 예비군 6년차를 대상으로 작계훈련 일부를 원격 교육으로 시범 운영했지만 올해는 기존 소집 훈련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드론 운용 훈련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육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던 드론 운용 훈련을 올해는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확대해 군 특성에 맞는 훈련 방안을 정립합니다. 과학화 지역 예비군 훈련장은 총 40개소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9개소 구축을 완료했고 올해는 대전, 목포, 안동, 영천, 칠곡 등 5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국방부는 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과 예비군이 체감할 수 있는 훈련 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예비군이 유사시 즉각 임무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전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예비군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인구 감소로 상비 병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최근 국방부가 예비 전력을 즉각 전투 가능한 정예 전력으로 전환하는 예비 전력 정책서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번 개편이 실질적인 전투력 보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현실적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예비전력 분과위원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 예비전력 정책서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또 기존 예비군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이번 정책서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예비 전력을 그냥 동원 전력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상시 준비된 그 전투 전력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비 예비군을 좀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역
전력과 예비군을 혼합해서 편성하는 부대 구조로 나아가는 방향. 그다음 훈련이 참 중요한데 실전형 훈련으로 훈련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 그런 것이 포함돼서 정말로 상시적으로 전투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전력으로 키워내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훈련장과 장비를 과학화하고 또 실전형 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비군 훈련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며 또 무엇이 가장 시급할까요? 그래서 정책서도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이제 알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훈련을 실제처럼 하겠다. 그래서 전투 중심 훈련으로 체제를 좀 전환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작은 훈련장을 대규모 훈련장으로 권역별로 훈련장을 권역화하고 첨단화하고 과학화할 필요가 있고 무기 장비는 뭐 현역하고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실제 들어가서 내가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역하고 동일한 수준의 무기와 장비 체계를 갖추는 것 이렇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시 동원 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이고 이번 개편으로 실제 속도와 효율이 얼마나 개선될까요?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정책서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게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으로는 전시가 되면 내가 복무했던 부대에 가서 근로 보직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환경이 익숙하니까 네. 부대 환경도 익숙하고 전장 환경도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수송의 문제가 사실 있어요. 일종의 수송 거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의 거점에 예비군들이 모이면 그 모인 예비군들을 어떻게 이제 잘 체계적으로 수송하는 그 거점 수송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행정 업무가 병무청하고 부대하고 조금 이렇게 이원화돼 있어요. 분산돼 있는 것을 행정은 무조건 병무청이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전환하면 군부대는 이제 입영된 예비군들을 훈련만 시키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상비 예비군 확대에는 보상과 복무 여건 개선이 핵심 변수입니다. 현실적인 보상 체계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당할까요? 단기가 30일이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면 되는 것이고 장기는 180일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정책서 내용을 보면 뭐 그런 내용 고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일당으로 보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수준이 돼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주가 불이익을 주지 않는 구조로 우리가 제도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기 180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문제 같아요. 이거는 정말 사실상 직업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일자리 수준의 처우도 제공해야 되고 뭐 직업 안정성도 전 주어야 한다고 봐져요. 맞습니다. 드론과 또 무인 체계 같은 첨단 전력이 우리 군에서 점차 확대되는 현재 상황에서 예비 전력에도 이런 기술이 좀 적용이 돼야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비군 훈련이 그걸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비군 훈련에서도 AI라든지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군을 전문화시켜야 되는데 예비군은 사실은 국민이잖아요, 우리 국민. 네. 그죠? 국민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인데 어느 정도는 꽤 그 기술 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들을 기능 중심 예비군으로 이렇게 좀 묶어서 별도로 훈련한다든지 별도로 어떤 역할을 첨단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예비전력 분과위원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올해 자유의 방패 FS 연습 기간에 야외 기동 훈련을 22차례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에 대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정상적으로 실시해 최초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측도 야외 실기동 훈련을 FS 기간에 실행해 사실적 환경 속에서 장병 훈련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FS 기간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여단급 이상이 6건,
대대급 10건, 중대급 6건 등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학군사관 64기가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조국 수호의 길에 선 청년들의 임관식 현장,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당당한 발걸음으로 연병장에 입장하는 신임 장교들. 정렬된 대우와 흔들림 없는 시선 속에 장교로서의 책임과 각오가 묻어납니다. 전국 각지 대학에서 학군사관 과정을 거친 후보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서로 다른 교정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하나의 군 전통으로 이어지는 상징적인 장면이 육군학생군사학교 대연병장에 펼쳐졌습니다. 이번 임관식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주관으로 진행된 가운데 임명사령장과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와 태극기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예포 발사와 함께 2,464명의 신임 장교들이 경례를 올리는 순간 조국 수호의 사명이 엄숙하게 선언됐습니다. 임석한 이도희 국방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학군 장교가 걸어온 역사와 국가적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최일선에서 25만 학군 장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명예로운 역사와 전통에 동참하게 됩니다. 먼저 국민과 헌법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충성의 다짐입니다. 국민과 헌법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군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어 김진호 육군학생 군사학교장은 장교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장교의 길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 간성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임관한 장교들 가운데에는 각자의 사연과 다짐을 품은 인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하준 소위는 6.25 참전유공자의 후손으로 가문의 뜻을 잇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부의 뜻을 이어 국가에 목숨 바치는 멋있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3대 해군 가족의 전통을 잇는 김현민 소위는 바다를 지키는 장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멋있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3남매 모두 학군 장교로 복무한 가족의 일원인 정혜인 소위도 자긍심을 드러냈습니다. 군인의 길을 선택한 가족의 자긍심으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고 임관한 강현진 소위는 더욱 남다른 각오를 밝혔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한 만큼 나라를 힘써 지키겠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출발한 이들은 이제 하나의 계급장을 달고 대한민국 장교로서 같은 사명을 안게 됐습니다. 오늘 임관한 학군사관 64기 장교들은 각급 부대로 배치돼 초급 장교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갈 이들의 첫걸음입니다. 대한민국!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국방부가 장관을 직접 보좌하는 국방보좌관에 김성봉 부의사관을 승진 임용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1월 기존 군사보좌관 직위를 국방보좌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보직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했습니다. 국방보좌관은 장관의 국내외 활동과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직위로 장관 지시사항 종합관리와 연설 메시지 기획, 국방정책의제 발굴과 조정, 의전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이번 인사는 해당 직제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육군 장성급 장교가 담당하던 보좌관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됐습니다. 김선봉 신임 국방보좌관은 2005년 5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전력정책과장과 정보화 기획 담당관, 의전 담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육군 51사단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도로방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군은 지자체와 협조해 농가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독차 탱크에 물을 채우고 동물용 소독제를 투입합니다. 방역 준비를 마친 차량은 거점 소독소로 이동해 방역대에 진입하는 차량 소독에 투입됩니다. 거점 소독소에서는 제독차와 안전통제 차량이 함께 움직이며 방역구역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이 이어집니다.
이어 축산농가 인근 도로에서는 제독차가 본격적인 방역 작업에 나섭니다. 지난 19일 평택의 한 양돈 농장에서 돼지열병 피해가 확인돼 사육 중이던 돼지 8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앞서 화성에서도 발병하며 올해 들어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군 51사단은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 아래 긴급 지원에 나섰으며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있는 주요 이동 구간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방역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독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돼지 열병으로 인하여 농가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군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사단은 수도권을 수호하는 지역방위사단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지원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해군 일함대가 봄철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관련 기관과 함께 산불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군 일함대와 동해소방서, 삼척 국유림관리소 전력이 한 곳에 모여 비산화가 번지는 지점을 향해 일제히 물을 뿜어냅니다. 차량 살수 진화가 끝나자 곧바로 산불 진화반이 투입됩니다. 장병들과 유관기관 인원들은 등진 펌프를 메고 잔불 정리에 나서며 불길이 다시 번지지 않도록 마무리 진화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군시설은 특수 위험 요소가 산재하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동 조치부터 상황 전파, 소방력 투입까지 전 과정을 실전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해군 일함대는 산불 특별대책기간 이후에도 관군 공조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독수리 부대와 미 특전단이 한미 합동 연합교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한미 양국군 장병 200여 명과 UH-60, CV-22 등 연합 항공자산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 간 작전 수행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연합 특수작전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육군 15보병사단이 강원도 화천군과 철원군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험준한 작전 지형과 혹한의 기상을 극복함으로써 실전적인 동계 전투 기술을 숙달하고 작계 시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 신규 임용 군무원 집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임용 군무원의 군조직 이해도 향상과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남해상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으로는 흐리고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철원은 영하 4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강수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 지역으로는 많은 강수가 예상되는 만큼 기상예보를 잘 확인하시어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